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대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건축에 5대 건축가들이 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스 반데로의 건축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유리와 철의 미를 창시한 근대 건축가로서 미스 반데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단순한 형태나 시각적 조화, 비례, 흐르는 공간, 유니버셜 공간, 수평적 확장성 등을 이제 그 미스 반데로 건축가 작품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애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주택 설계, 이런 사회적 활동과 그 건축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천천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미스 반데로 건축가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보면 단순미로 표현이 이제 되는 그런 건축 재료라든가 구조, 그런 단순미를 가지고 이제 구조의 미를 살리는 그런 이제 설계를 이제 추구를 했고, 형태죠. 건축 형태가. 두 번째는 이제 시간적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공간 계획의 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공간의 형태, 이제 기능까지 포함해서 융통성을 이제 부여해서 시간적 변화를 수용하고자 한 그런 건축 작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국제 전시회 독일 파빌리언이라든가 1930년대 브루노에 건설된 투켄타트 건축 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는 건축의 가능성을 새로운 형태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구조와 기술에서도 찾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50년대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행한 그런 연설에 있어서도 그 새로운 형태와 경제적 구조,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그 정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콘크리트뿐만이 아니라 유리와 철을 잘 그런 건축 재료, 건축 구조 재료를 적용해서 실험적으로 이제 건축 작품을 남긴 그런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그 미스 반데로의 건축가가 활동한 내용들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인데 한 번씩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 구조 재료, 뭐 벽돌이라든가 유리, 철,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형태나
어떤 시간 공간 속에서의 융합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했던 그런 건축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대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르꼬르부제가 되겠습니다. 르꼬르부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그 형태라든가 구조, 그 다음에 표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이제 근대 건축 표현 양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 물론 이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아까 미스 반델로 건축가처럼 콘크리트와 유리 또는 철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구성하고 이런 거에 이제 건축에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건축가도 있었지만, 이 르꼬르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같이 넣어서 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제 좀 여러 가지 건축 형태에 사용한 그런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 반델로와 같이 이제 그 르꼬르부제도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의 피카소라든가 브라크라는 그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건축 형태의 여러 가지 그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반영되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파 화가들과의 교류가 이 르꼬르부제의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와 외부 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형태의 건축 형태, 건축물의 형태의 그 자율성을 구현하는데 이제 그 시도를 한 그런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이 생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꼬르부제가 이제 견지한 건축의 그 생각은 이제 합리적인 사상하고 낭만적인 사상을 이제 기초에 두고 그 건축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구체화하거나 내부와 외부의 건축 공간을 설계할 때에 굉장히 이제 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또 더불어서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그 낭만적인 그런 형태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 형태의 근원으로서 르꼬르부제가 응용하고 있는 공간과는 큐비즘과 미래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큐비즘은 우리가 앞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카소의 입체파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형이상적인 그런 예술 활동의 한 장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르꼬르부제의 건축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르꼬르부제의 건축적인 형상화의 어떤 개념적인 것을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공간은 무한하며 어떠한 구속 없이 활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제약, 스스로의 건축의 제약을 걷어내고 건축의 제약을 없애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건축 형태를 창조하려고 노력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간은 모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와 계학에 의해서 치수가 결정되며 인식된다라고 이렇게 르 그루비제의 건축적인 생각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구조와 계학,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르 그루비제의 건축적인 개념, 생각의 개념의 근저에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는 이제 굉장히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리적이고 굉장히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있고, 더불어 기하학적인 그런 결정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장방형이며 건축은 3차원적인 이제 크로즈워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공간을 이해할 때 공간이라는 것은 일단 3D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그죠? 3차원적인 거란 얘기죠. 어떤 3차원적인 어떤 보이드가 공간이 되는데,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5차원이라든가 또는 4차원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이 건축의 공간이 된다. 건축적인 공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에서의 공간을 창조하는 게 이러한 의미에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삶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요 그릇 자체가 이제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크로즈워드와 같이 어느 부분은 비어 있고 어느 부분은 꽉 채워 있어 이 양자 간에는 명확한 선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르 그루비제는 건축적인 형상의 이해를 세 번째로는 관찰자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자와 공간의 어느 한쪽은 이동한다는 유동적 개념, 여기서 이제 이 르 그루비제의 개념에서 유기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유기적. 그래서 공간이 유동적인 그런 공간의 개념.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이제 매개 공간이 중간에 있어서 이 매개 공간을 통해서 서로 A 공간과 B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영향을 서로 갖게 된다. 수평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수직적인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도 중간에 매개 공간이라든가 공유 공간을 통해서 유기적인 그런 수평적인 또는 수직적인 그런 유기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개념과 형태 구성 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간의 볼륨이 구성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삶의 그릇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게 이제 건축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루브제의 형상적인 건축 형상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르크루브제의 생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활동에 있어서 르크루브제는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가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구. 그래서 이 가구를 만들 때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그 어떤 모듈러 이런 것들을 이제 르크루브제가 많이 제시를 해서 그 후대의 건축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알바 알토라는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자, 알바 알토는 20세기 유대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휴머니스틱 레이셔널리즘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휴먼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도 이성적인 그런 건축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겠고, 이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핀란드에서 출생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요약된 걸 좀 보면 알바 알토는 이제 선진적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도 유용성을 고려하고 자연적인 재료와 유기적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작품은 합리적이면서도 기계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 대량 생산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면서도 과거와 연결성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건축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비프리에 있는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공장, 노동자 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 사보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건축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핀란드 전시관을 이제 설계하고 다이나믹하면서도 유기적인 조형을 하는 그런 건축가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작품으로는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캠브리지에 있는 이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기숙사, 그 다음에 사이나사로 소재의 국립연극협회, 교회, 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작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특징을 좀 보면 알바 알토의 그 어떤 합리성, 기능성, 보편성,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미를 그런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국제 기능주의의 주류가 이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국제 기능주의의 주류에 또 르크로브제라든가 미스 반델로라든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든가 이런 건축가들이 이제 이 알바 알토와 더불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알바 알토는 자기만의 이제 독창적인 건축 세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휴머니즘하고 이성적인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특징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알바 알토도 빛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한 그런 건축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서도 르꼬르비제라든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 다음에 루이스 칸 이런 건축가들도 이 빛을 이용해서 건축 공간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리면서도 아늑하게 창출하는 그런 이제 건축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 빛은 채광을 말하는 겁니다. 채광. 나머지는 뭐 이렇게 쭉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대 건축가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능주의의 주류의 한 사람이 되는데, 사람은 이제 미국 위스콘시 릴랜드 센터에서 목사이자 음악가인 이제 윌리엄 라이트하고 이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되고, 학업을 건축가를 이제 그때 위스콘시 대학에는 이제 건축가가 없어서 토목과를 다녔고, 뭐 이런 중퇴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성장 과정을 정리를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낙수장입니다. 낙수장. 그냥 폴링워터라고 하죠. 미국에 이제 있는, 현재도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은 살지 않아요. 관광객만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인데, 여기 이제 수평과 수직으로 어떤 공간을 유기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카프만 주택이라든가 존 왁스 센터를 이제 설계하는 그런 이제 그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낙수장, 요겁니다. 낙수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카프만 저택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낙수장은 여기 있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피츠버그에서 한 80km 정도 숲속으로 들어가면 낙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게마인 미술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게마인 미술관의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유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르꼬르비제에 의해서 어떤 공간의 이동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제 르꼬르비제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이 있었고, 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서도 이 유기적이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건축물, 유기적 건축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유기적 건축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과 장소와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을 이제 정의할 때 요
유기적 건축물을 이제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장소와 인간에 어울리는 것, 여기 이제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공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이 서로 어떤 중간에 매개 공간이라든가 공유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공간을 건축을 이런 유기적 건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는 그 공간에는 이제 인간의 삶의 그릇을 만드는 그 삶의 그릇 자체가 이제 볼륨이 되는 거죠. 즉 공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지금 근대 5명의 건축가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르크로비제에 의해서 근대 건축의 5원칙이라는 게 이제 정립이 됩니다. 아까 우리 르크로비제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르크로비제의 근대 5원칙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근대 건축가 르크로비제는 벽식 구조 대신 콘크리트의 기둥을 이용해서 구조체를 만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거죠. 이게 벽식에서 기둥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이제 등장하는 게 이 르크로비제의 근대 5원칙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근대 건축의 5원칙이 쭉 앞으로 이제 나올 건데,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어떤 오늘날의 필로티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벽이 여기도 벽이 없지만은 아래층에도 여기도 기둥으로 인해서 구조체가 구조 안전성을 이제 지탱을 하면서 여기에 이러한 큰 창을 둘 수 있는 벽이 있어서 이렇게 가로막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고대 건축이라든가 근세, 중세 건축물을 쭉 봐왔었는데, 이런 건축물들은 그때 당시의 건축 기술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그런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피라미드라든가 어때요? 성 소피아 성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볼트를 써서 돔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벽돌이라든가 돌로 이렇게 쌓아서 구조체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있고 고측창이라든가 고천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개방감이 있는 그런 그 개구부가 아닌 뭐 조그만한 거 이런 것들을 둔다든가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르크로비제의 이 5원칙에는 벽이 아니고 기둥으로서의 구조물을 지탱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유기적인 어떤 공간을 좀 창출하는데 굉장히 이제 제약을 걷어내는, 제약을 없애고 굉장히 유기적인 건축 공간을 이제 창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사부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여러분들 메모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근대 건축의 5원칙 5가지, 근대 건축의 5가지 원칙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첫 번째 필로티가 되겠습니다. 필로티. 그래서 건물 2층을 비워두는 방식.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을 이제 비워두면 빛이라든가 바람이 통과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 기둥으로 하고 여기를 막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숭숭 있게 통과하기도 하고 빛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그래서 필로티라는 개념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은 보행, 주차장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옥상 정원입니다. 옥상에 가든을 만드는. 그래서 옥상 정원은 사람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하는 그런 개념의 두 번째 원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 정원을 설치해 녹지를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 누수를 방지하고 습도 조절을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게 이제 옥상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자유로운 파사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벽이 없기 때문에 벽면 대신에 이제 그 기둥을 하고 여기 중간에는 유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방감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파사드라는 것은 외피가 되겠습니다. 외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에서는 파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입면, 여기서 입면은 입체를 정면이나 측면에서 보는 수평적인 모양.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입면이 되겠죠. 이쪽 면에서 보면 요게 입면이 되고, 이쪽에서 보면 요게 입면이 되겠죠. 요게 이제 외피,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사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파사드의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기둥은 파사드 후면에 배치한다. 그래서 기둥이 오늘날은 이제 기둥이 이렇게 들어져 나오는 외부의 어떤 형태나 형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외부에 돌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둥을 이 파사드 안쪽에 넣어서 기둥이 안 보이도록 처리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이 세 번째 원칙의 파사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사드로 인해서 건축가는 건물 전면을 보다 자유롭게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례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조화, 공간의 창을 통해서 또는 어떤 것들을 형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사드의 자율성이 이제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자유로운 평면입니다. 이 르꼬르비제의 이 근대 5원칙의 이 하나가 또 이 평면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고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평면으로 구성 칸막이 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근대 5원칙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기둥이 있고 긴 그런 파사드의 유리로 창을 내는 다섯 번째 원칙이 가로로 긴 창. 이게 이제 5원칙의 마지막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건물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기둥이 건물의 그 무게를 지탱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 창을
둘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한 장점이 되고, 이 긴 창은 채광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르꼬르비제의 근대 건축의 5원칙이 5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잘 좀 메모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필로티, 옥상 정원, 파사드, 그 다음에 평면, 긴 창, 긴 채광창이죠. 그래서 사보아 주택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필로티가 있고, 그죠? 그래서 필로티가 있고, 기둥이죠. 긴 창이 있죠. 긴 창, 아주 긴 창. 이게 이제 파사드인데, 이게 긴 창이 구현이 가능하고, 그 옥상에 옥상 정원이 있고, 평면도 아래층의 평면을 이렇게 했지만 위층으로 올려서 이렇게 돌출해서 평면이 되는, 그래서 평면의 자유, 이런 것도 이제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르꼬르비제가 이제 근대 5원칙을 가장 잘 적용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사보아 주택, 이 사보아 주택이 이제 되는데, 이 근대 5원칙은 철근 콘크리트로 인한 도미노 시스템을 이제 근거로 완성이 됐다. 이 도미노 시스템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도미노 시스템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형태가 도미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이게 이제 1층, 2층이 되겠죠. 옥상이 되겠고, 이 기둥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요 위층 공간과 아래층 공간, 이 수직적 공간의 이동은, 유기적 이동은 이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둥을 통해서 이 긴 창, 개방감, 여러가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래층은 필로티로 한다든가 옥상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시스템이 이제 도미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시스템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시스템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바닥, 기둥, 바닥, 기둥 구조로 건축된 것을 이제 도미노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바닥, 기둥, 그 다음 바닥, 기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공간, 그리고 위층의 공간과 아래층의 공간은 이 계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미노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예로 옥상 정원, 여기 이제 옥상에 정원이 있고, 여기 이제 기둥이죠. 긴 개방감 있는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옥상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라볼 수 있는 거 기둥이고, 옥상이 밖에서 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쪽에 기둥들이 보이고 긴 창이 있고, 이건 이제 사보아 주택의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계단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이 아주 좋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근대 5가지 원칙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여기 계단이 있고, 여기 옥상 정원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근대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근대 건축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현대 건축하고 한옥이 좀 남아 있는데, 좀 시간상 이 현대 건축은 요 앞전에 우리가 두바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초고층 건축물 중에 하나인 그 건축물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밖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다 소개를 못한 뭐 가우디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요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공개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은 이제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을 하나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한옥 부분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뭐 각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을 이제 마지막 좀 점검을 하는데, 지금 12주차 이후에 제출된 과제물이 두 개인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좀 남겨 놓기 바라고, 나머지 학생 것은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8주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 사진에 대한 과제물 좀 보면, 영화 속 건축물은 이제 이렇게 과제물을 제출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를 영화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카탈로그 줬습니다. 줄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래요. 아마 이 영화는 많이 이렇게 좀 알려진 영화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많이 제목은 익숙한데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상한 현상이 지구를 감싼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외계인이 여기 나와 있네요. 외계인이 이제 지구 파괴는 이제 더욱 맹렬해지고, 인류 전체 생존과 외계인들 간의 외계인으로부터의 지구의 독립,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룬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줄거리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천천히 스톱하고, 동영상 스톱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줄거리를 정리를 단락별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스토리별로. 그리고 이제 영화 속의 건축물을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한 건데, 영화 속 우주선이 백악관을 공격하는 장면, 요 백악관을 이제 공격하는 요 위에가 이제 뭐 우주선인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우주선과 대칭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이 빌딩이 워낙 유명해서 자주 등장한다. 여기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기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우주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주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여기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개요, 높이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스터디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좀 보완을 하면 더 좋겠네요. 뒤쪽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초기 등장인물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고 또 등장인물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또 나오고 등장인물 그리고 끝인가요? 이건 너무 조금네. 느낀 점. 이 조금 그 등장인물 뒤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건물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개요라든가 크기, 뭐 높이, 그 다음에 용도, 층별 용도 이런 것들을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조사를 해서 그 구체적으로 좀 다른 학생들한테 제공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밖에 건축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영화 속의 건축물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물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그 지금 그 비밀번호가 없어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지금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좀 살펴볼 수가 없네요. 좀 남겨놓기 바라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한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고생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 환경에서도 그 동영상을 듣고 과제물을 제출하는 각자가 이제 제출한 과제물로 인해서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같이 과제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나 또한 이 동영상 편집에 여러 가지 이제 오류도 있고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처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의 이 마이크를 늦게 후기로 얘기하지만 마이크만 한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이제 좀 성능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좀 그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목소리도 좀 안 좋고 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을 텐데 참고 끝까지 들으면서 또 과제물 열심히 해서 제출해줘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서로 상당히 이제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고, 끝으로 이 성적 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별도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적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따를 것이고, 없는 경우는 이제 그 초기에 학교에서 이제 그 공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성적을 처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적 처리는 그 과제물 제출한 여러분들 과제물 제출, 그래서 지금 그 매 주마다 과제물이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제물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이제 그 일일이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각자가 뭐 받는지 안 받는지를 지금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지를 할 때도 댓글을 좀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내가 좀 이제 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제물과 그런 것들을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적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과제물 제출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요번 주 내로 그전 과제물을 제출을 요번 주 내로 이제 늦게라도 제출을 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번 주까지 낸 걸 토대로 해서 성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주면은 며칠인가요? 29일, 28일인가요? 28일까지, 그죠? 이번 주 6월 28일까지만 제출을 해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그 공지를 하도록 하고요. 없으면 뭐 공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과제물이라든가 댓글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늦게라도 요번 주까지죠, 그죠? 요번 주까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까지. 자, 그래서 장시간 그 이제 건축과 사진을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현대까지 쭉 축약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크게 줄기는 그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거 조금 더 그 이해를 하거나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이번 학기에 얘기한 내가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건축과 사진을 스터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